애 떨어진 게 무슨 대수야? 꾀병 그만 부리고 오늘 고추 10포대는 채워. 수술한 지 사흘, 겨우 하열이 멎은 제 발치로 시어머니가 흙 묻은 장갑을 던졌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땀 흘리면 그게 힐링이지. 열심히 해. 그늘 평상에 드러누워 아이스 커피를 마시던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게임에 빠졌습니다. 차 키를 빼앗기고 지갑도 약도 없이 저는 그 밭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는지.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게 하룻밤 만에 뒤집힌다는 것을요.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밖에 안 됐고 아랫배는 조금만 움직여도 무언가 묵직하게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확인했던 하열이 새벽녘에야 겨우 멎어서 그제야 마음을 놓고 눈을 붙였던 참이었습니다. 37, 어렵게 가진 처사이였습니다. 3번의 시술 끝에 겨우 심장 소리를 들었던 아이를 10주 만에 떠나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지요. 남편 집만이 방문을 열고 들어온 건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미영아, 짐은 챙겼어? 꿈을 대지 말고 얼른 나가자. 어디를 지금 나보고 나가자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며칠 쉬자고. 서울 집에 틀어박혀 있어봐야 또 울고 또 생각만 하잖아. 맑은 공기 마시고 몸 좀 움직이면 금방 괜찮아져. 몸조리라는 말에 저는 솔직히 조금 울컥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챙기는 말을 꺼낸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이가 떠난 날 밤에도 그이는 침대 반대편에 등을 돌리고 누워 게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요양을 가자고 하니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캐리어에 옷 몇 벌과 약봉지를 담는 제 손을 남편이 직접 받아들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조수석 문까지 열어주면서 조심조심 앉으라고 하기에 저는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싶어 코끝이 시큰했지요. 차가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고 창밖으로 누렇게 익어가는 눈이 펼쳐질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춘 곳은 펜션도 바닷가도 아니었습니다. 붉은 고추가 고랑마다 빼곡히 매달린 끝이 보이지 않는 밭이었습니다. 밤머리에는 트럭 2대가 서 있고 파란 앞치마를 두른 시어머니가 손차양을 하고 우리 차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만아, 여기 아니잖아. 어머니 밭이지. 지금 수확철이라 일손이 아주 비상이야. 여기 공기 얼마나 좋아. 자연 속에서 땀 흘리면 그게 진짜 힐링이야.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니까. 저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만아, 나 지금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 어젯밤에도 피가 났어. 당신이 그걸 몰라? 에이, 이제 멎었다며. 그럼 된 거지. 누가 죽어라 일하래? 살살하면 돼. 어머니가 새참도 챙겨주실 거고. 당신도 너무 자기 몸만 생각하지 말고 좀 움직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곧장 차 키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꽂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키 어디 있어? 나 서울 갈래. 지금 당장 줘. 미영아, 또 왜 이래?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굴지 마.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힘없이 끌려가는 제 눈앞으로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를 툭툭 두드리며 다가왔습니다. 차 키는 이미 그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언제 남편이 건넸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여기 붙잡아둘 작정이었던 겁니다. 왔냐? 얼굴은 멀쩡하네. 일 못할 얼굴은 아닌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대뜸 제 발치에 흙 묻은 빨간 코팅 장갑 한 켤레와 녹슨 호미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이제 막 수술하고 온 사람이에요. 애 떨어진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온 집안이 내 눈치 봐야 하니? 요즘 여자들은 조금만 아프면 다 죽는 소리야. 꾀병 그만 부리고 오늘 할당량 10포대는 채워. 그리고 사람 10명 밥도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일을 손 놓으면 그게 며느리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뱉는 말투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애가 떨어졌다니. 제가 지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애타게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 저 혼자 떠난 건데 그 상실을 두고 저 사람은 무슨 대수냐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은 선을 넘으셨어요. 됐고, 말대꾸할 힘 있으면 저기 오른쪽 고랑부터 따. 빨간 것만 따. 파란 거 섞이면 감 떨어져. 내 몸보다 그게 더 급해. 시어머니는 제 캐리어를 낚아채더니 트럭 짐칸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약봉지가 든 가방이었습니다. 하루 3번 챙겨 먹어야 하는 약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흙바닥 짐칸으로 처박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어땠느냐고요. 그이는 이미 저만치 반머리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일꾼들 사이를 잠깐 어슬렁거리면서 뭐라고 손짓 몇 번 하더니 이내 밖끝 큰 나무 아래 평상으로 갔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아이스커피 한 잔을 들고서요.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원한 그늘에 벌러덩 드러누워 핸드폰을 얼굴 위로 들어 올리고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사흘 전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미안해. 그래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 다음에 또 가지면 되잖아. 하던 사람이 맞나? 아니, 어쩌면 그 말조차 진심이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습니다. 아이가 떠난 슬픔보다 어머니 밭에 일손 하나 더 붙인 게 그이에겐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서울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차 키는 시어머니 주머니에 있고 지갑과 약이 든 가방은 트럭 짐칸에 처박혔고 몸은 조금만 무리해도 아래가 당겼습니다. 시골 국도변이라 택시를 부를 만한 곳도 아니었지요. 발버둥 쳐봐야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 하나만 유난스러운 사람이 될 뿐이라는 걸 저는 오랜 결혼 생활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고추를 땄습니다. 한 알 두 알 딸 때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땀이 눈으로 들어가 따가웠지만 장갑이 흙투성이라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가을볕이라는데도 고랑 안은 바람 한 점 없이 푹푹 쪘습니다. 고추 냄새가 매워 코가 아리고 조금만 서 있어도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수술 자리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몸을 써도 되는 건지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최소 일주일은 무거운 것 들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허리를 펴면 어김없이 반머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뭐해? 벌써 허리 펴? 반포대도 못 채워놓고 쉬는 꼴은 참 빠르다. 정오가 다 되어 겨우 3포대를 채우고 저는 고랑 끝 좁은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기에 물통인 줄 알았는데 내미는 건 쉰내가 코를 찌르는 막걸리 주전자였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일할 때는 이게 약이야. 젊은 것이 유난 떨지 말고 한 모금 넘겨. 어머니,
저는 약 먹어야 해서 술은 못 마셔요. 제 몸 더 망가지면 안 돼요. 까다롭기는 안 먹으면 말고 몸 아픈 건 내 사정이고 일은 일이지. 주전자를 도로 툭 내려놓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흙 묻은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것 같았거든요. 무거운 포대를 질질 끌어 밭둑에 올려놓고 다시 고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밥 해야지. 사람들 점심. 10명 되니까 넉넉히 해. 국은 팔팔 끓이고 반찬 모자라다는 소리 나오면 내 얼굴에 먹칠이야. 일도 못하고 밥도 못하면 며느리라고 데리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니? 그러고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불러 셋이서 나란히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에어컨 실외기 도는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얼핏 보니 세 사람은 시원한 안방에 자리를 잡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수술한 몸으로 하열이 겨우 멎은 몸으로 15명분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땀이 국솥으로 뚝뚝 떨어질 것 같아 자꾸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당겨서인지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서러워서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다는 걸 저는 그 뜨거운 부엌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며느리가 우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스불 앞에서 국을 젓다가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 핸드폰을 슬쩍 만졌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저는 화면을 켜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더러운 뿌리를 가진 잘못인지까지는 몰랐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창고 뒤에서 우연히 듣게 될 이야기가 제 남은 결혼의 마지막 미련마저 태워버릴 거라는 것도요. 국이 팔팔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줄이고 밥상을 차리러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밥상을 차려 마당으로 나르는데 저는 그제야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오전 내내 저와 같은 고랑에서 허리를 굽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0명쯤 됐는데 가까이서 보니 하나같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볕에 새까맣게 그을렸고 말을 걸어도 서로 눈치만 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밥상을 내려놓자 허겁지겁 달려들어 밥을 퍼먹는 모습이 마치 오래 굶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더 달라기에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저는 물통을 들고 밭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큰 비닐하우스가 세 동쯤 나란히 서 있었는데 앞쪽은 고추를 말리는 덕장처럼 꾸며놨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 냄새, 쉰 음식 냄새,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하우스 가장 안쪽에는 낡은 컨테이너가 여러 개 겹겹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컨테이너 하나를 저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철제 상자 안에 얇은 매트가 다닥다닥 깔려 있고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습니다. 낮에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밤에는 여기서 먹고 자며 지낸다는 걸 저는 그제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에어컨도 없이 한여름 비닐하우스 안철판 상자에서 말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30억짜리 농장을 물려준다고 늘 자랑하던 그 부가 어떤 사람들의 등을 밟고 쌓인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데서 지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물통을 밭머리에 놓아두고 돌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컨테이너가 늘어선 하우스 안쪽과 매트가 깔린 내부를 몇 장 찍어 두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건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 몇 장을 찍고 앞치마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거기서 뭘 그렇게 훔쳐보고 서 있나? 시아버지 태성이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서서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물 갖다 드리러 온 거예요. 물은 핑계고 쓸데없이 뒤나 캐고 다니는 거겠지. 내 이럴 줄 알았어.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꼭 이렇게 탈이 난다니까. 시아버지는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를 뱄으면 똑바로 품고 있다가 잘 낳아서 대를 이어야지.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서 온 집안 기운을 다 망쳐놔. 우리 집안에 이런 재수 없는 일은 없었어. 자네 들어오고부터야. 애를 잃은 게 며느리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아이를 떠나보낸 사람 앞에서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대들면 밥상 한복판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대드는 그림이 될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아랫배가 다시 묵직하게 당겨오고 있었습니다. 무리를 한 탓인지 아침에 멎었던 게 다시 비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 뒤 담벼락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핸드폰을 꺼내 제 얼굴을 한 장 찍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어서 끝없이 펼쳐진 고추밭과 제가 오전 내내 채운 포대들도 몇 장 찍었습니다. 지금 내 꼴이 어떤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나중에 누구에게든 보여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데 거실 쪽에서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 탁자 위에 남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진동과 함께 화면이 환하게 켜졌고 발신자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K생명 김 팀장, 보험사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 일과 관련된 무슨 연락인가 싶었거든요. 저는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남편처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세요. 아, 박진만 고객님 맞으시죠? K생명입니다. 지난번 신청하신 태아보험 위로금 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처리 끝나서 안내드리려고요. 저는 마당 구석, 낡은 창고 뒤편으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곳으로요. 네, 말씀하세요. 유산 위로금 500만 원 지정하신 계좌로 입금 완료됐습니다. 예금주가 박태성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계좌 맞으시죠? 확인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박태성?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 몸에서 아이가 떠난 대가로 나온 돈이었습니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제 아이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원이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아닌 시아버지 계좌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네,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창고 안쪽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새 안방에서 나온 두 사람이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등을 벽에 딱 붙였습니다. 엄마, 그 500 들어왔대요? 진짜 들어온 거 맞죠? 응, 어제 내 아버지 통장으로 딱 들어왔다더라. 돈은 거짓말 안 하더라. 잘 됐네. 그 돈이면 트랙터 잔금 치르면 딱 맞겠어요. 안 그래도 대리점에서 언제 마저 주냐고 귀찮게 굴었는데. 그래, 그거 갖다 써. 어차피 그냥 굴러 들어온 돈인데 묵혀서 뭐하니.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웃음기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미영이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알면 또 자기 돈이네, 애 돈이네 하면서 질질 짤 텐데. 당연히 입 다물어야지. 걔가 알아서 뭐하니. 어차피 지가 지은 애값인데. 솔직히 말해서 애 떨어진 게 이렇게 돈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아주 쏠쏠하다, 쏠쏠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가 지은 애 떨어진 게 돈이 되니 쏠쏠하다. 제 아이를, 제 몸을 갈라 겨우 만난 그 아이를 두 사람은 트랙터 잔금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때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머니의 그 말에 낄낄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결혼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을 함께 견디다 보면 이 사람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미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 벽 너머에서 흘러나온 몇 마디에 그 미련이라는 것이 촛불 꺼지듯 사그라들었습니다. 남은 건 오히려 서늘할 만큼 또렷한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하고 저는 핸드폰을 벽 쪽으로 살며시 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파일 안에 차곡차곡 담기고 있었습니다. 트랙터만이냐? 올해 비료값도 나가고 인건비도 나가고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500이 아주 딱 맞게 들어왔어. 며느리 하나 들였더니 이런 돈도 생기네. 그러게요. 이번에 몸 좀 괜찮아지면 또 반일시키면 되죠. 밖에서 사람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밥값도 안 들고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몸 풀리면 또 반일시키고. 저는 그 말을 마지막까지 다 녹음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창고 반대편으로 멀어지고 나서야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 이름이 화면에 뜨는 걸 보면서 저는 벽에서 천천히 등을 뗐습니다.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며느리로 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값싸게 불일 일손 하나 필요할 때마다 돈이 나오는 통장 하나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의 죽음조차 그들에겐 쏠쏠한 수입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도로 두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랫배가 다시 묵직하게 당겨왔고 무언가 아래로 비치는 불안한 느낌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웃는 낯으로 빈 밥그릇을 걷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 키도 없고 몸도 성치 않고 사방이 저 사람들 편인 이곳에서요. 하지만 밤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 밤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밤머리에 세워진 남편의 트럭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짐칸에는 아침에 시어머니가 던져넣은 제 캐리어가 아직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저 안에 지갑과 약 그리고 제가 챙겨야 할 몇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로 넘어갈 무렵 저는 밤머리에 세워진 트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꾼들이 하나둘 하우스 뒤편 컨테이너로 사라지고 시부모와 남편은
다시 안채로 들어간 참이었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저는 트럭 짐칸에 처박혀 있던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끌어내렸습니다. 무거운 걸 들면 안 되는 몸이라 바퀴를 굴려 소리나지 않게 조수석 문까지 옮겼습니다. 다행히 조수석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발밑에 밀어넣고 몸을 낮춰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문 밖으로 안채를 살폈지만 아무도 나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시트에 몸을 파묻고 나서야 저는 아랫배를 가만히 눌러봤습니다. 아까부터 불안하던 느낌이 결국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겨우 멎었던 피가 하루 종일 밭을 기며 무리한 끝에 다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지금 이 차에서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차 키는 여전히 시어머니 앞치마 속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큰오빠 민재였습니다. 중장비 대여업을 하는 오빠는 어려서부터 막내인 저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귀에 대는데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오빠가 받았습니다. 미영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것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오빠가 판단을 그르칠 것 같았거든요. 오빠 나 지금 시댁 밭이야. 힐링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요양은커녕 고추밭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켰어. 뭐? 너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집 사람들 제정신이야? 그게 다가 아니야. 나 지금 차 안에 숨어 있어. 나가려고 했는데 차 키를 뺏겼어.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넣고 안 줘. 집만이는 나 못 가게 막고. 수화기 너머에서 오빠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굵은 욕설이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아침에 멎었던 피가 다시 비쳐. 하루 종일 무리해서 그런가 봐. 순간 오빠가 뚝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가 확 낮아졌습니다. 화를 억누르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내 말 똑바로 들어. 지금 피가 계속 나는 거야? 아니면 조금 비치는 정도야? 조금 비치는 정도. 계속 쏟아지는 건 아니야. 알았어. 그럼 지금은 절대 움직이지 마. 몸 세우지도 말고 가만히 있어. 밤중에 그 시골길에서 병원 간다고 나섰다가 저것들이랑 몸싸움 나면 더 큰일 난다. 조금이라도 더 심해지면 바로 전화해. 한 번만 더 참지 말고. 알았지? 응. 오빠가 갈게. 민호도 부를 거야. 지금 당장 들이닥치면 저 인간들이랑 붙어서 내 몸부터 위험해져. 밤새 준비해서 동트기 전에 장비 싣고 들어갈 거야. 내가 너 꺼내줄게. 그때까지 문 절대 열지 마. 남편이든 시어머니든 누구든 열지 마.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오빠가 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오빠. 알았어. 나 문 안 열어.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무너져가던 저를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고 뒤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500만 원으로 트랙터 잔금을 치른다던 말. 그리고 미영이 돈이네 뭐네 할 텐데 하며 웃던 남편의 목소리.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 월급만은 따로 모아둔 통장이 있었습니다. 살림에 보태고 시댁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뜯기면서도
제 이름으로 된 그 계좌만은 손대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생기면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통장을 늘 눈독 들였습니다. 시댁 농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당신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부부끼리 내 돈 따지는 거 아니잖아. 고 슬쩍슬쩍 떠보곤 했지요. 저는 곧장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제 명의 예금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 전액을 남편이 존재조차 모르는 다른 안전 계좌로 옮겼습니다. 이체가 완료됐다는 알림이 뜰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체 비밀번호를 바꾸고 로그인 알림 설정도 새로 걸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든 손대려 해도 곧바로 제 폰으로 알림이 오도록요. 급한 것만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이 안에는 낮에 찍은 사진들과 창고 뒤에서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몸은 성치 않아도 저에게는 이 사람들이 절대 손대지 못할 것들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에도 사진과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혹시 핸드폰을 빼앗기더라도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안채 쪽에서 왁자한 소리가 났습니다. 술판이 벌어졌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가 비틀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트럭 쪽으로 걸어오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시트 뒤로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이 조수석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들이댔습니다. 너 여기 있었어? 야, 김미영.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문 열어. 남편은 창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술 냄새가 유리 너머로도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차에 들어가 있으랬어? 당장 나와. 어디서 도망갈 궁리야. 너 오늘 아주 버릇 잘못 들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근 채 시트 뒤에 웅크리고 눈만 감았습니다. 오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가 두드리든 열지 마. 엄마, 키 줘요, 키. 이 문 열어버리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키가 어디 갔어? 방에 뒀나? 아까 앞치마 벗어났는데 며느리 하나가 밤중에 사람 잡네. 취기에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안채에 벗어두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열쇠가 손에 없으니 문을 열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리며 창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술기운에 욕만 퍼붓고 물러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자, 너. 감히 어디서 남편한테 문을 잠가. 내일은 그냥 안 넘어가. 세 사람의 발소리가 안채 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몇 번이나 놓칠 뻔했지만 저는 겨우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무사해. 문 안 열었어. 아직 버틸만해.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잘했다. 조금만 참아. 곧 갈게. 피는 좀 어때? 아까보다 심하진 않아.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랫배는 여전히 묵직했고 몸은 오슬오슬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밤길에 마음 급해 사고라도 낼까봐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차 안의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저는 캐리어에서 겉옷을 꺼내 무릎을 덮고 시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애 떨어진 게 무슨 대수냐던 말, 애값이 쏠쏠하다던 말,
그리고 그 말에 웃던 남편의 낄낄거림. 그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과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32에 만나 33에 결혼하면서 저는 이 남자가 제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렇게 흙바닥에 처박힌 캐리어처럼 될 줄은 몰랐지요. 창밖으로 별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도시에선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정말 공기 하나는 맑은 곳이었습니다. 그 맑은 공기 아래에서 저는 하열을 참으며 차 안에 몸을 숨긴 채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기를 저는 뜬 눈으로 기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할 무렵 멀리 국도 쪽에서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트럭 소리인가 싶었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땅을 울릴 만큼 묵직해졌습니다. 저는 시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 입구 쪽으로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 2개가 흐릿한 여명 속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땅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철문이 종이장처럼 우그러졌습니다. 15톤짜리 대형 포크레인 2대가 나란히 농장 입구를 종이 상자 짓밟듯 밀고 들어왔습니다. 철문이 경첩제 뜯겨나가 마당 한복판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뒤이어 회사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대형 덤프트럭 3대가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바리케이드처럼 길을 봉쇄했습니다. 앞선 포크레인 조종석에는 큰오빠 민재가, 뒤따르는 조종석에는 작은오빠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저를 찾느라 마당을 한 바퀴 훑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몸을 일으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오빠가 저를 발견하고는 조종석 유리 너머로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괜찮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듯 오빠가 저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굉음에 놀란 시댁 식구들이 속옷 바람으로 안채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뭐하는 놈들이야? 시아버지가 맨발로 마당에 나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뒤에서 잠옷 차림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고 남편은 눈을 비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2대의 포크레인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10,000평짜리 고추밭 그 양쪽 끝으로 포크레인이 갈라져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쇠바가지 2개가 동시에 허공을 갈랐습니다. 안 돼. 이놈들아, 내 밭. 시아버지의 비명과 함께 쇠바가지가 밭고랑으로 내리꽂혔습니다. 빨갛게 익어 수확만 남았던 고추나무들이 뿌리째 뽑혀나와 진흙 속으로 지시겨졌습니다. 1번, 2번, 쇠팔이 오르내릴 때마다 고랑 한 줄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하루 종일 제가 기어다니며 땄던 그 붉은 고추들이 흙과 함께 뭉개져 갈려나갔습니다. 2대가 양쪽에서 밀고 들어오니 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고추를 말리던 대형 비닐하우스의 철제 뼈대마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우지끈 박살났습니다. 비닐이 찢어져 새벽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밭고랑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했습니다. 내 밭, 내 고추, 아이고 이걸 어째. 남편이 맨발로 밭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야, 멈춰. 이 미친놈들아. 남편은 큰오빠가 조종하는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아니, 막아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술이 덜 깬 건지 제정신이 아닌 건지 남편은 내리꽂히는 쇠바가지 삼날 앞으로 제 몸을 던지려 들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뒤쪽 포크레인에서 작은 오빠 민호가 뛰어내렸습니다. 과묵한 작은 오빠는 젊어서부터 씨름과 유도로 다져진 사람이었습니다. 몇 걸음 만에 남편에게 달려든 오빠가 삼날 앞으로 몸을 던지려던 남편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끌어내 진흙바닥에 눌러 앉혔습니다. 남편이 발버둥을 쳤지만 작은 오빠의 팔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죽고 싶어 환장했냐? 작은 오빠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불과 10분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밀고 들어온 2대의 포크레인 앞에 30억짜리 농장은 문자 그대로 처참한 쑥대밭이 됐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밭은 온통 파헤쳐진 검은 흙과 뭉개진 고추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큰오빠가 시동을 끄고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성큼성큼 걸어온 오빠는 진흙탕에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아 세웠습니다. 남편의 발이 땅에서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이 개자식아, 수술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밭일을 시켜? 하여라는 애를 차에 가둬놓고 나가지도 못하게 해? 너 내 동생 죽이려고 작정했냐? 큰오빠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끼어들었습니다. 이 이놈들이 남의 밭을 다 부숴놓고 내 당장 너희를 감방에 쳐넣겠다. 시아버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오빠는 물러서기는커녕 오히려 가슴을 쫙 폈습니다. 신고하세요. 밥 부순 거 재물 손괴로 신고하시라고요. 큰오빠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신고할 겁니다. 수술한 사람 감금하고 강제로 밭일 시킨 거, 하여라는 사람 병원도 못 가게 막은 거, 그거부터 따집시다. 어디 누가 더 죄가 무거운지 봅시다. 작은 오빠도 남편을 눌러앉힌 채 낮게 말했습니다. 밭이야 다시 심으면 되지만 사람이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그쪽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잖아.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감금이니 강제노동이니 하는 말이 나오자 순간 멈칫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밭이 갈아엎어진 걸 보는 순간 다시 눈이 뒤집힌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독을 품고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깡패들이 포크레인 2대로 우리 농장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사람도 잡아가요. 수화기에 대고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시아버지를 큰오빠는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표정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신고를 하는 사이 큰오빠가 트럭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영아, 오빠 왔다. 문 열어. 저는 안에서 잠금을 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큰오빠가 저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입술, 겉옷으로 배를 감싼 모습을 보고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오빠가 더 빨리 못 와서. 오빠는 저를 아기한 듯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밤새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이 오빠 품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오빠가 남편을 진흙탕에 그대로 두고 다가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춥지?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자. 두 오빠는 저를 덤프트럭 뒷좌석에 뉘었습니다. 큰오빠가 어디서 났는지 핫팩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오빠들은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두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핫팩을 배에 대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밭 한가운데서 발을 구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뭉개진 고추 더미를 두 손으로 걸어모으며 울부짖었고 남편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한테 10포대를 채우라며 호통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부서진 밭 앞에서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국도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트럭 뒷좌석에 누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사이렌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조금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빠들을 잡아가라고 경찰을 불렀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밭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저 하우스 뒤 컨테이너 안에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제 핸드폰 안에 그 모든 것이 담긴 사진이 있다는 것도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빠들을 손가락질하며 경찰을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른 그 경찰이 도대체 무엇을 파헤치게 될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붉은 경광등이 농장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 세 대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부서진 철문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새벽 마당을 어지럽게 물들였습니다.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시아버지가 맨발로 달려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 양반, 저놈들이요. 저 깡패들이 우리 밭을 다 때려 부쉈어. 30억짜리 농장을 하룻밤에 저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시아버지는 갈아엎어진 밭과 오빠들을 번갈아 손가락질했습니다.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통에 경찰들도 처음엔 상황을 파악하느라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파헤쳐진 밭, 뒤집힌 철문, 포크레인 2대. 겉보기엔 명백한 재물손괴 현장이었으니까요. 경찰관 하나가 수첩을 꺼내며 큰오빠에게 다가섰습니다. 선생님, 이 장비 운전하셨습니까? 신고가 들어와서요. 일단 상황 좀 확인하겠습니다. 큰오빠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거나 발뺌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제가 몰았습니다. 밥 부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기 트럭에 있는 제 여동생부터 봐주십시오. 수술한 지 며칠 안 된 사람을 밤새 차에 가둬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경광등에 놀랐는지 하우스 뒤편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곧이어 컨테이너가 늘어선 비닐하우스 뒤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낮에 밭에서 일하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차를 보자마자 뒷산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맨발로 우통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비탈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붙잡히면 안 되는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경찰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저기 잡아. 왜 도망가? 저는 그때 큰오빠의 부축을 받아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어깨에 작은 오빠의 겉옷을 두른 채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찰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제 얼굴을
경찰은 잠시 놀란 듯 바라봤습니다. 어제 제가 새참을 나르다가 봤어요. 저 비닐하우스 안쪽에 창문도 없는 컨테이너가 겹겹이 들어차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요.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어 어제 찍어둔 사진들을 경찰 앞에 내밀었습니다. 컨테이너가 늘어선 하우스 내부, 매트가 다닥다닥 깔린 좁은 철제 상자, 줄에 걸린 빨래들. 어제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하고 담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이에요. 이곳은 정상적인 농장이 아니에요. 경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제보와 눈앞에서 산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현장인데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인원 다수가 도주 중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지원 요청합니다. 인원 20명가량 뒷산 방면으로. 경찰 2명이 손전등을 켜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 농장 안쪽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빠들을 잡아가라고 목청을 높이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은 진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뭉개진 고추 더미를 끌어모으던 손을 멈추고 넋이 나간 얼굴로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들이 도망친 사람들을 쫓다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농자재 창고 같던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안쪽 깊숙이 들어가자 컨테이너 숙소들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철제 상자 여러 개가 사람 하나 겨우 누울 공간마다 매트를 깔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그 안의 광경에 경찰들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거 사람이 여기서 산다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박살난 비닐하우스 잔해를 살피던 경찰관 하나가 바닥을 장화발로 툭툭 두드려 봤습니다. 흙바닥인 줄 알았던 곳에서 단단한 콘크리트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관이 허리를 굽혀 잔해를 걷어냈습니다. 두꺼운 콘크리트가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거 하천부지 아니야? 국어 위에다 콘크리트를 부었네. 무허가로 지은 것 같은데. 경찰관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야, 이거 구청 건축가에 연락 좀 해봐. 여기 하천부지 무단 점유에다 무허가 건축물 같다. 그냥 밭이 아니야, 이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새벽 공기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홧김에 걸었던 그 신고 전화 한 통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스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른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오빠들을 감방에 보내겠다고 밭을 부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제 손으로 부른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시아버지가 수십 년간 숨겨온 모든 치부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 하천부지 무단 점유, 무허가 건축물. 거기에 제가 어제 미리 찍어둔 사진과 제보까지 딱 맞물렸습니다. 두 개의 실이 하나로 엮이자 시댁이 30억 자산가 행세를 하며 감춰온 모든 것이 새벽마당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재물손괴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범죄 현장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노란 폴리스 라인이 농장 곳곳에 둘러쳐졌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앞, 무허가 건축물 앞, 도주로가 된 뒷산 입구에 하나둘 테이프가 걸렸습니다. 곧이어 출입국 관리사무소 차량과 구청 직원들까지 도착해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시아버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저 사람들은 그냥 잠깐 도와주러 온. 말을 더듬는 시아버지에게
경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노동자들 근로계약서 있습니까? 여기 컨테이너 숙소 허가받은 겁니까? 이 콘크리트 시설 하천 부지에 허가받고 지으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라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큰오빠가 경찰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재물손괴 건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파출소든 어디든 같이 가겠습니다. 대신 제 동생부터 병원에 보내주십시오. 수술한 사람이 밤새 하혈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다시 살폈습니다. 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본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 먼저 병원 가시고요. 두 분은 조사받으셔야 하니까 잠깐 파출소로 가시죠. 두 오빠는 파출소로 이미 동행하기 전에 진흙탕에 주저앉아 다리에 힘이 풀린 남편을 지그시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동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눈길을 피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오빠 회사 직원의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의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차가 부서진 철문을 빠져나갈 때 저는 창밖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진 농장, 너클 놓고 주저앉은 시부모, 도망치다 붙들려 오는 사람들. 어제까지 저를 노예처럼 부리던 그 경고하던 세계가 단 한나절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국도로 접어들자 저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에 도착해서야 저는 밤새 참았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에 눕히고 의사가 상태를 살폈습니다. 밤새 무리한 탓에 출혈이 있었지만 다행히 위중한 지경까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지혈 처치를 받고 저는 처음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팔에 꽂히고 따뜻한 담요가 몸을 덮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하루를 지나 아무도 저를 흙바닥으로 밀어넣지 않는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시댁 농장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구청과 환경청,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합동으로 단속을 나왔고 폴리스 라인이 거칠 새도 없이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0억 자산가 행세를 하던 그 견고한 세계가 채 열흘도 안 되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르며 병원에서 소식을 하나씩 전해 들었습니다. 두 오빠는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밭을 갈아엎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벌금과 합의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수술한 지 며칠 안 된 여동생을 감금하고 강제로 밭일을 시킨 정황, 하여라는 사람을 병원에도 못 가게 막은 정황이 크게 참작됐습니다. 결국 두 오빠는 집행유예와 벌금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판사도 사람이었던 겁니다. 반면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불법 체류자 고용, 하천부지 무단점유, 무허가 건축물. 혐의가 줄줄이 엮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결국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오빠들을 감방에 보내겠다며 제 손으로 부른 경찰에게 정작 자신이 끌려간 셈이었습니다. 두 오빠가 배상한 고추밥 보상금은 시댁에 날아든 고지서 앞에서는 그야말로 새발에 피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 명령과 함께 2억 원 규모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천 부지를 원상 복구하는 비용, 밀린 세금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마련하려고
다급하게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요. 하지만 불법 농장으로 적발된 땅은 담보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은행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 예금 통장을 떠올린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내내 눈독 들이던 그 돈. 하지만 그날 밤 차 안에서 저는 이미 전액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두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꿨지요. 남편은 옛 비밀번호로 몇 번이나 로그인을 시도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폰으로 알림이 왔으니까요. 남편은 텅 빈 잔액과 바뀐 비밀번호를 확인하고서야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몸을 추스른 저는 큰오빠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저는 하나씩 절차를 밟아 나갔습니다. 이혼 소장을 준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 분할을 신청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자산에는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위로금이 시아버지 계좌로 빼돌려진 정황, 창고 뒤에서 녹음한 대화, 밭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뜻밖의 자료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농장 이웃 중 한 사람이 그날 밭에서 벌어진 일을 멀리서 지켜보고 영상으로 남겨두었던 겁니다. 수술한 며느리가 땡볕 밭고랑을 기어다니고 시어머니가 삿대질하며 호통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이 수소문 끝에 제게 그 영상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댁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부리는지 보다 못했던 분이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에서 저는 흔들림 없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제가 머물던 친정집 앞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습니다. 미영아, 문 좀 열어봐. 우리 좀 살려줘. 응? 남편의 목소리는 며칠 전과 딴판이었습니다. 진흙탕에 주저앉아 너클 놓았던 사람이 이제는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문틈에 대고 사정했습니다. 예, 미영아. 그동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사과할게. 응? 우리가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인터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창고 뒤에서 담아둔 그날의 대화였습니다. 그 500으로 트랙터 잔금 치르면 딱 맞겠다. 그래, 갖다 써. 어차피 놀리는 돈인데. 미영이한테는 말 안 하는 게 낫겠죠? 당연하지. 어차피 지가 지운 애값인데. 애 떨어진 게 이렇게 돈이 될 줄 누가 알았냐. 쏠쏠하네 아주. 복도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앞에 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들이 며칠 전 창고 안에서 킬킬거리며 나눈 대화가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줄은 몰랐던 거지요. 남편은 수치심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문제는 소리가 우리 집 현관만 울린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복도를 지나던 이웃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췄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앞집 뒷집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내다봤습니다. 애 떨어진 게 돈이 되어 쏠쏠하다는 목소리가 온 복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체면이라면 누구보다 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새참을 강요하고 자기는 에어컨 방에 숨으면서도 남들 눈에는 부잣집 안주인으로 보이고 싶어 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 앞에서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체인 락을 건 채 현관문을 조금만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남편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 안에 다 들었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소장과 위자료 청구서. 아이를 잃은 그날 제가 화장실 핑계를 대고 나와 직접 찍은 고추밭 사진. 그리고 이웃이 건네준 땡볕밭에서 벌어진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캡처들. 남편의 손이 봉투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봉투 맨 아래에는 통지서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마저 제 가압류 신청으로 묶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통지서를 확인한 순간 남편은 복도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아, 나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아무것도. 저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늙어갈 줄 알았던 사람. 아이를 함께 기다렸던 사람.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아내의 아픔을 힐링이라 포장하고 아이의 목숨값으로 트랙터 잔금을 치르려던 사람이 엎드려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미련도.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집만아.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최고의 치유라며. 그 말, 이제 네가 실천할 차례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억 자산가 행세를 하던 시가 식구들이 막대한 벌금과 빚더미에 깔린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복도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남편은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한 번 더 내려다본 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체인 락이 절그럭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소란이 한결 멀어졌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마침내 등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정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이제 됐다. 그만하고 들어와. 저녁 다 됐어. 저는 문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현관까지 은은하게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가정법원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조정 절차를 거쳐 저는 남편의 유책성과 제 재산 기여분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상당한 몫을 확보하는 승소 결과였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살림에 보태고 시댁에 뜯기면서도 악착같이 지켜온 것들이 마침내 제 이름으로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농장 강제 철거 비용을 갚느라 남편은 야간 택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 퀭한 눈, 헐렁해진 점퍼. 30억을 물려받겠다며 아내를 박고랑으로 밀어넣던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에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최고의 치유라며. 몸조리 잘하고 있어? 그날 아침 제 짐을 챙겨 조수석에 태우고 밭으로 데려가면서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땀 흘려 일하면 힐링이라던 바로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야간 근무를 하러 가는 낡은 버스에 몸을 실었을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쫓지 않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열하며 밭고랑에 위태롭게 서 있던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눈부신 겨울 햇살을 받으며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수감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화병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압류당한 농장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10,000평짜리 땅이 결국 남의 손에 넘어간 겁니다. 불법으로 쌓아 올린 분은 그렇게 한순간에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며 밀린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고요. 애 떨어진 게 쏠쏠하다며 며느리 몸값을 세던 사람이 이제는 남의 밥상을 닦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남이 먹고 남긴 그릇을 설거지하면서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해하지도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말 한마디가 조용히 떠올랐을 뿐입니다. 지옥 같던 시댁에서 벗어난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건설사 기획팀. 결혼 전부터 제가 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시댁의 마음을 빼앗긴 채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유의 꼼꼼함과 책임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밤새 자료를 검토하고 빈틈없이 기획안을 다듬는 제 모습에 팀원들도 예전의 김미영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시댁에 빼앗겼던 주말과 저녁 시간이 모두 제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이라고 새벽부터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됐고 주말이라고 밭일에 불려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오롯이 저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연말 인사평가에서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복귀한 뒤 쏟아부은 노력이 뛰어난 성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발령장을 받아들던 날 저는 문득 그날의 밭고랑을 떠올렸습니다. 땡볕 아래 홈이 한 자루 던져지던 그 순간과 팀장 발령장을 받아든 이 순간이 그 짧은 사이의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마련한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오직 저와 제 가족뿐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따뜻한 국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친정엄마와 두 오빠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미리 와서 상을 받은 겁니다. 우리 팀장님 오셨네. 큰오빠가 활짝 웃으며 승진 축하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친 손으로 포크레인을 몰아 저를 구해냈던 오빠가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막내. 작은 오빠는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툭 다독였습니다. 그날 새벽 진흙탕에서 겉옷을 벗어 덮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 김을 피우며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몸을 상한 딸을 위해 엄마가 며칠째 정성껏 끓여온 국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그 미역국을 한술 떴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그만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흙바닥에서 하열하며 흘리던 눈물도 차 안에서 홀로 웅크린 채 흘리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해방과 오래 잊고 지냈던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는 아무 생각 말고 너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 누구 아내로도 누구 며느리로도 살지 말고 그냥 우리 딸 미영이로. 저는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저를 지우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조차 제대로 애도하지 못하고 박고랑에 내던져졌던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오빠가 든든하게 곁을 지키고 엄마가 손을 맞잡아준 그 식탁에서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낸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김미영. 그 이름 석자로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김미영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자신을 지키려는 용기 하나면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와 나를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